안녕하세요. 내년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살펴보고 있죠. 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시간을 유스티니아누스, 샤를마뉴 이 두 명의 황제와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7세, 이노센트 3세 두 명의 교황을 중요한 전환점을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킹 시대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814년 샤를마뉴, 중세 유료에 나온 최고 에이스 샤를마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랑크 왕국은 843년 베르댕 조약, 그리고 870년 메르센 조약 이 두 번의 영토 분할을 통해서 제국은 3등분 되죠. 그러면서 서프랑크, 그리고 동프랑크, 그리고 중프랑크 이렇게 3등분 되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서프랑크는 오늘날의 프랑스로 가고요. 동프랑크는 독일로 갑니다. 자, 강력한 이 중앙 권력이 사라지면서 서유럽은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죠. 바로 이 시기, 바로 9세기에서 11세기 요때를 이제 제2의 암흑기, 또 무쇠와 나베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제 사방에서 이민족들이 침범하거든요. 동쪽에서는 마자르족이, 북쪽에서는 바이킹이, 그리고 남쪽은 이제 여기 접수한 이슬람이, 이제 무슬림들이 계속 침투해오는 이러한 거의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혼란과 피해를 준 것은 단연 바이킹족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300년 가까이 유럽을 휘젓고 다닌 바이킹의 시대를 주제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바이킹스라는 드라마 보시면 훨씬 더 심도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영국을 정복한 바이킹의 후예 노르만족에 대해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이제 바이킹 정복의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 시칠리아 나폴리 왕국 탄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이킹 시대가 막을 일입니다. 11세기 이후 이제 유럽 국가들도 계속 당하기만 하다가 결국 이제 해군력을 증강하고요. 그리고 상비군을 조직해서 대응을 하게 되죠. 그 바이킹은 결국 침략을 포기하고, 또 이 즈음 바이킹 국가에도 이제 유럽과 비슷한 봉건 영주들이 탄생하면서 국가 만들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바이킹의 정복과 탐험도 점차 사라지게 된다. 1066년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스탠퍼드 브릿지 전투를 끝으로 이제 유럽 대륙 식민지 활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13세기 이후 이제 북유럽의 바이킹 후예가 발트의 남쪽 연안을 침입하게 되는데, 이것은 역사에서 발트 십자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후에 독일 북부에 있는 영주 국왕으로부터 이 자유로운 일종의 무역 특구 도시 동맹, 역사에서 이걸 한자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러한 바이킹의 역사의 어떤 그 에필로그로 이제 흔히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11세기 후반 이 바이킹의 유럽 약탈은 일단락된다. 하지만 이 바이킹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노르만족, 이 노르만인들, 바로 지금의 프랑스 북부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된 롤로로 추장으로 한 그 노르만공, 이 노르만인들의 탐험 욕구는 시간이 가면서 더욱 강렬해지죠.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바이킹의 탐험 역사는 200년 가까이 더 연장된다는 겁니다. 931년에서 934년에 노르망디 두 번째 공작인 윌리엄 1세는 어때요? 노르망디 지역의 서북부에 있는, 서북부 끝에 있는 여기에 코탕탱 반도라고 합니다. 코탕탱 반도를 정복합니다. 이로써 바로 앞에 있는 영국 해협 남쪽 연안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1066년 그 유명한 6대 노르망디 공인 윌리엄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이김으로써 영국, 잉글랜드의 주인이 되죠. 그 역사에서 정복자 윌리엄으로 알려지는데, 이 노르망디공 윌리엄의 영국 정복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자,
1059년 이제 오트빌 가문은요 마침내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서 지중해까지 진출해서 마침내 이탈리아 남부 지금 나폴리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칠리아를 무슬림으로부터 빼앗아서 이제 시칠리아 나폴리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080년대에는 시칠리아의 노르만인들이 그리스 서쪽, 그리스 서부까지 진출해서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노르만 기병은요, 아울러서 1차 십자군 당시 주력 부대 중 하나였죠. 나중에 이들은 몰타, 그리고 키프로스에 십자군 국가를 세워서 200년간 이슬람 세계를 막아내는 전방 부대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후 200년간 이어진 노르만족의 탐험 역사인데, 이 중에서 특별히 이제 그 시칠리아를 정복하고,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를 정복한 스토리는 좀 자세히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정복자 윌리엄이 이제 노르망디 공, 6대 노르망디 공 윌리엄이 영국 정복하는 그러한 상황들 말씀드린 대로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르만족, 바이킹족이 이제 정복했던 바로 노르만, 이 바이킹족은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바로 이 노르망디 지역을 차지하고 또 6대 노르망디 공이 영국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예프 이 지역은 이제 스웨덴인들이 이제 가게 되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 노르망디 지역에 있던 이 노르만인들이 이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가지고 이 시칠리아와 이 남부 이탈리아 여기에 왕국을 세우는 스토리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킹 정복의 피날레 요것은요. 바이킹의 후예인 노르만족이 저 멀리 지중해까지 가서 시칠리아 그리고 나폴리 왕국을 세운 데서 절정에 달합니다. 특히 시칠리아는 무슬림의 손에서 재탈환한 거라서 특별한 의미가 있죠. 이 지중해에 접해 있는 남부 유럽은요, 이 무슬림 해적들의 지속적인 약탈 타겟이 되는데요. 717년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략, 그리고 732년 이 투르 전투 이미 살펴봤죠. 거기서 이제 프랑크 왕국 공략 두 번 모두 이슬람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 이슬람의 확장 역사 가운데서 어때요? 이 콘스탄티노플 공략 717년에 있었죠. 비잔틴 제국. 그리고 쭉 넘어가지고 피레네 산맥 넘어가지고 여기 투르 전투 여기서 프랑크 왕국과 싸우는 거예요. 두 번 다 결국 기독교 세계와 대전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서 지죠. 모두 대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작전을 바꿔서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북아프리카 정복한 무슬림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산발적으로 이 해적 공격으로서 이제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된다. 동서양쪽에서 육로 진출이 막히자 이후 해적질에 집중하게 된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하다가 나중에 물동량이 줄어드니까 어때요? 직접 연안 도시들을 약탈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로마 제국 시대의 당시 최고의 곡창 지역이었던 북아프리카 지역은 어때요? 빠른 사막화로 들어가게 되죠. 사막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완전 사막이 됐잖아요. 왜냐, 원래부터 이제 이들은 이제 농경과 거리가 먼 이제 새 주인, 원래 이제 로마인들이 여기 정착지로 잘 만들고 대농장들이 있었는데 로마인들이 떠나고 이 북아프리카의 새 주인이 된 무어인, 베르베리인 이들은 원래부터 농경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로 어때요? 농사 짓는 것보단 해적질이 훨씬 손쉽잖아요. 이문이 많이 남고 거기다가 이들이 새로 믿게 된 새 종교인 이슬람에서 어때요? 이교도 사냥을 정당화한다. 자기들이 하는 게 도둑질, 약탈이 아닌 거예요. 살인이 아닌 거예요. 뭡니까? 바로 성전, 지하드, 홀리워, 거룩한 종교 전쟁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해적질에 들어가게 되고 이 북아프리카 지역은 거의 19세기, 20세기까지 해적질을 하게 되면서 결국 북아프리카는 이제 거의 2000년 가까이 사막으로 이제 사막 상태로 이제 남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남부 유럽 이런 지역들은요, 사람들이 계속 해적의 침탈이 있으니까 산 꼭대기에 집을 짓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초기에는 수도사들만 그곳에서 이제 경건생활을 했는데 나중에는 해적을 피해서 도망 온 시민들까지 동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일종의 자급자족, 봉건 경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소장료에다가 거기다 해적들로부터 지켜야 되니까 방위, 보장료까지 부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요, 일할이었던 세금이 이 중세
때에는 거의 5할 이상이 세금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거의 자작농은 소멸이 되고, 그래서 이때 농민은 그냥 농민이 아니고 뭐예요? 거의 노예입니다. 노예. 농노라고 하죠. 중세 농노. 5할 이상의 세금이니까 자기 땅도 없고 어때요? 거의 뭐 노예라는 거 입에 풀칠하기 바쁜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중세는 이런 면에서 확실히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이 뜨거웠다. 왜 뜨거웠을까요? 왜냐? 삶이 지옥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의 신앙은 약간 조금 건강하지 않은 형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미신적이고 또 광신적이고 또 글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시칠리아 정복하는 스토리. 시칠리아가 이제 무슬림들에 의해서 정복된 스토리. 그 스토리는요, 자, 827년. 자, 이 지역은 원래 이제 비잔틴 제국의 영역이었습니다. 여기에 827년 시칠리아에 부임한 비잔틴 총독 팔라타가 와서 무엇을 하는가? 바로 현지인 무관인 에우헤미오. 현지인 무관의 그 아내가 이뻤나 봐요. 거길 겁탈하죠. 이렇게 되니까 이 작은 사건이 비잔틴 배척 운동으로 확대됩니다. 비잔틴은 어때요? 이가 갈리는 거예요. 세금만 걷어가고 해적 습격에는 아몰랑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들은 이제 이번 기회에 비잔틴을 이제 축출하는 그런 운동으로 확대가 되죠. 이 무관은 비잔틴 축출을 위해서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북아프리카에는 이슬람과 손을 잡습니다. 그는 이제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시칠리아 군주가 될 속셈이었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시칠리아인들의 반감을 초래하죠. 아무리 비잔틴이 밉다고 해도 어때요? 이슬람과 손을 잡는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 그 무관을 따르던 유추종자들은 대거 이탈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시칠리아 땅은 이슬람과 비잔틴의 전투의 장이 되죠. 시칠리아 현지인 입장에서 보면 양쪽 다 타국인이죠. 하지만 그 전쟁 결과에 따라서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기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 싸움에서 이슬람이 승리하게 되죠. 하지만 시칠리아를 완전히 정복하게 된 것은 이후 이제 50년이 걸리게 됩니다. 827년에 이제 첫 승리한 이후에 878년, 이제 50년 지나서 이 시칠리아를 완전히 무슬림의 땅으로 만들게 되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슬람의 관용이 시칠리아 지역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칠리아 대부분의 산 사람들은 어때? 피지배층은 기독교도잖아요. 그래서 피지배층이 기독교도와 공생을 이제 선택하죠. 그리고 시칠리아는 고대 로마 시대의 번영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한다. 그리고 시칠리아는 지중해의 거대한 교역센터로 변모하게 되죠. 이들을 통한 유럽에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바로 아라비아 숫자가 전파된 것입니다. 바로 시칠리아를 정복한 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아라비아 숫자가 유럽에 전해진다. 당연히 이 시칠리아가 무슬림의 영토가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해적의 약탈이 사라집니다. 왜냐? 자기들이 해적인데 자기들 약탈하지 않잖아요. 대신에 북아프리카 해적들이 잠시 거점 삼아서 지나가는, 그래서 이탈리아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 약탈하는 그 거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약탈로부터는 이제 면해지는 거예요. 유명한 전투가 849년에 벌어지는데 오스티아 해전이라고. 오스티아는 어디인가? 바로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 그 로마에를 들어가는 그 항구,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에 들어가는 항구가 뭡니까? 인천이죠. 그 오스티아 앞바다에서 해전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당시 교황이 레오 4세예요. 레오 4세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 가지고 무슬림 해적들을 이제 결국 쫓아냅니다. 이기죠. 그리고 이슬람 포로를 잡아 가지고 그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티칸 성벽을 건설하게 되는데, 당시 있었던 요 오스티아 해전 승리, 요걸 가지고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화가인 3대 거장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라파엘로가 오스티아 해전을 주제로 이제 그림을 그렸고, 그게 이제 라파엘로 방에 있습니다. 자, 시칠리아의 무슬림 정복은 언제 끝나는가? 1072년까지 이어지죠. 바로 827년부터 1072년까지 이어지는데, 바로 노르만 침공으로 인해서 시칠리아에서의 무슬림 지배는 종식되게 된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지역은 노르만인들이 차지하게 된다. 시칠리아, 바로 여기는 이제 비잔틴 제국의 비잔틴의 영이었죠. 비잔틴 총독이 와가지고 현지인 무관을 겁탈했다가 결국 이제 이 지역이 이슬람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시칠리아 나폴리 왕국의 탄생. 그 스토리는 1016년 40명의 노르만 기사들이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풀리아 지방, 여기가 풀리아 지방이거든요. 있죠? 칼라브리아요, 풀리아. 이게 이제 우리 이탈리아 반도가 구두랑 비슷하잖아요. 장화의 밑장, 여기가 풀리아 지방입니다.
이 풀리아 지방 산속에 있는 미카엘 성당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때에 이 산속에 누가 숨어 있었는가? 당시 이탈리아 지역은 어때요? 이 노란 지역이 어떻습니까? 비잔틴. 여기 연두색 지역은 롬바르드.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이 막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롬바르드족, 비잔틴, 그리고 무슬림 해적들이 약탈로 피해가지고 산속에 숨어 있던 유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노르만 기사단에게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우리를 좀 구해달라, 노르만이 여길 정복해가지고 제발 우리를 통치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어떻습니까? 이들은 진짜로 이듬해 2017년 250명의 기사를 데리고 진짜로 돌아옵니다. 와가지고 4번의 전투를 통해서 어때요? 250명 기사 가운데 다 죽고 10명만 생존하게 되죠. 요 작은 멤버 가지고 결국 이탈리아,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까지 정복을 했다. 와, 대단하죠. 국군이 상승하는 민족의 용기는 가히 측정 불가다. 용기 차라리 만용에 가깝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노르만 기사단에 의해서 결국 남부 이탈리아와 또 이슬람이 통치하고 있던 시칠리아를 이제 결국 정복하게 되는데 1053년 노르만 기사 가운데 하나인 로베르 기스카르가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침공하면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9세가 위협을 느끼고 반 노르만 전선을 구축하고 전투를 직접 참전합니다. 본인이 군인이 되어서 교황이 직접 참전하죠. 바로 치비타테 전투라고 하는데, 하지만 여기서 참패하게 되는 거예요. 교황은 이때 전사합니다. 자, 이유는 안 되니까 어때요? 이 노르만 기사단에게 어때요? 무슬림을 쫓아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백작이나 공작 이런 자기를 주면서 이 무슬림의 공격으로부터 이탈리아 반도를 지켜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 어쨌든 노르만인들도 기독교인이니까 그들에게 자기를 잘 구슬러 가지고 어때요? 이들을 통해서 무슬림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천병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1057년 풀리아 백작, 1059년 풀리아, 시칠리아, 칼라브리아 공작이 되죠. 자, 그리고 1060년에 로베르 기스카르는 이제 동생인 루지에로와 함께 시칠리아를 공격합니다. 이후 이 시칠리아는 동생인 루지에로에게,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의 공격은 형 로베르 기스카르, 이렇게 형과 동생의 분담해서, 동생은 시칠리아, 형은 남부 이탈리아를 분담해서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1072년에 시칠리아를 이제 무슬림의 손으로부터 이제 빼앗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를 1076년에 정복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루지에로 2세 때에 시칠리아와 남부 이탈리아가 하나로 통일이 되죠. 자, 시칠리아와 남부 이탈리아 합쳐서 이제 탄생하는 킹덤 오브 시칠리아, 시칠리아 왕국이 이때 이제 탄생하게 됐나, 루지에로 2세 때에. 자, 노르만이 통치하면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별천지가 된다. 공생은 이슬람 시대보다 진일보해서요, 시칠리아와 남부 이탈리아, 이 나폴리 왕국은 중세의 별천지였다. 유럽은 이교도의 생존이 불가능했는데, 심지어 기독교를 조금 다르게 믿는 이단도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이교도, 기독교도와 무슬림들이 함께 공생을 하면서 엄청난 문화적인 포텐이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이제 스웨덴 바이킹인데요. 이 스웨덴 바이킹은 이제 바랑기아인이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47번 영상에서 동슬라브족 편에서 좀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략히 이제 좀 리마인드 시키는 차원에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스웨덴 바이킹, 이 바랑기아인은 발트해에서 콘스탄티노플에 이르는 무역로를 개척을 하죠.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덴마크 바이킹의 공격, 바로 영국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중에 프랑크 왕국, 노르만족에 의해서 이제 시칠리아와 나폴리, 여기에 정복된 스토리 살펴봤죠. 노르웨이 바이킹에 의해서 이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리고 아이슬랜드, 그린랜드, 심지어 북미 대륙까지 발견하는 거. 요 스웨덴 바이킹 마지막 살펴보는 건데요. 이들은 요 북해에서 요 콘스탄티노플까지 이런 여기 해안, 여기 북해 실크로드라고 하는 여기 해안을 따라서 무역로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된다. 자, 그러다가 어때요? 862년 류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동슬라브족 요청을 받아서 이제 요 노브고로드 여기에 이제 입성해서 왕조를 세우고, 그리고 882년에 키예프로 옮겨가지고 키예프 공국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때요? 860년부터
1043년까지 무려 7번이나 이 마랑기 여인들이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거든요. 이 중세 역사에서 콘스탄티노플을 가장 많이 침공한 이민족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마랑기 여인, 스웨덴 바이킹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때를 잘못 만나서 바이킹의 피해도 적지 않았는데, 당시 비잔틴 제국은요, 마케도니아 왕조, 새로 등장한 이 마케도니아 왕조의 전성기로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출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7번 공격은 모두 실패했다. 그리고 이들을 괴롭힌 건 뭐였는가? 초특급 살상 무기였던, 몇 번 언급했죠? 그리스의 불이라고 하는 화염 무기였다는 거죠. 이 스웨덴 바이킹은요, 군인보다는 장사꾼 기질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을 하다가도 비잔틴 제국의 요청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용병으로 또 쉽게 수락해가지고 또 비잔틴 제국에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의 앞권은 뭔가? 비잔틴 제국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지중해 정말 수식을 출몰하는 무슬림 해적들을 소탕하는 일을 맡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300여 년 이 지중해 동부를 위협한 이 무슬림 해적들이 단숨에 이들에 의해서 제압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바이킹 마지막 영상인데요. 바이킹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킹은 해적인가 아니면은 탐험가인가? 1975년 8월 20일에 최초로 화성 탐사선이 지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1년 가까운 이 335일 뒤에 정확히 목적지인 화성에 도착하죠. 이 화성 탐사선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바이킹 1호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해적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중국 역사에서 최악의 번역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물론 9세기경 앵글로색슨족 민요에 등장하는 바이킹은 해적이었죠. 하지만 18세기 낭만주의 시대 영국 시에 재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바이킹은요, 굉장히 용감한 탐험가로서 이 암울했던 중세 유럽을 밝힌 어떤 등불 같은 존재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바이킹을 쓰는 이제 목적은 어떤가? 오늘날 바이킹은 주로 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프로젝트나 어떤 훌륭한 성적을 내고 싶은 스포츠 팀의 이름으로 자주 등장을 하게 되죠. 해적의 의미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1세대 중거리 로켓인 바이킹, 그리고 영국의 1세대 단기통 엔진인 비행정인 비커스 바이킹,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의 1세대 자동차인 바이킹 시리즈,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 브랜드인 바이킹, 덴마크 럭비팀인 바이킹, 미국 NFL 미식 축구팀인 미네소타 바이킹스, 그리고 스페인 축구팀 레알 마드리드의 팬클럽인 바이킹. 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언급한 이 바이킹의 활용,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 바이킹이 물론 동시대인들에게는 공포스러운 해적이었겠지만, 이들의 탐험을 통해서 유럽의 세계가 열리고 또 시야가 엄청나게 확대된 것도 확실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바이킹은 단지 해적의 의미를 넘어서 어떤 탐험과 새로운 시도를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 훌륭한 성적을 내고픈 스포츠팀 이름으로 자주 오늘날 등장한다는 것이죠. 저렇게 해서 이제 총 4번의 영상을 통해서 이 바이킹의 시대, 위대한 바이킹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